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임법 7조입니다. 상임법 7조에 1항에는 민법 621조에 따른 건물 임대차 등기 효력에 관해서는 6조 5항, 6조 6항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아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621조에 보면은 임대차 등기라고 해서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21조의 그 어떤 효력 부분을 이게 특별법으로 상임법상의 상임법 7조에다가 또 주임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임법에도 그 보충하고 있는 왜냐하면 621조에 따른 그 임대차 등기하면은 이런 임차권 등기한 효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특이한 그 어떤 입법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냥 이 그 민법상의 임대차 등기의 효력은 여기다 규정하는 게 맞거든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고 뭐 우선 변제권도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민법 621조 2항에는 그냥 대항력만 규정하고 있어요. 대항력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변제권도 넣어야겠다. 민법상 임대차 등기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우선 변제권도 좀 갖췄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이제 수습을 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먼저 수습을 했고, 그 다음에 상임법에 들어온 이런 규정, 이런 절차를 좀 밟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악위가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621조에 따라서 그 대항력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없는데 그 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 민법상 임대차 등기한 사람도 우선 변제권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언제 99년도에 개정하면서 주택의 경우에는 621조 그 임대차 등기한 대상이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그 주택임대차법 주임법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3조의 4거든요. 3조의 4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상가점포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들어진 게 2002년도거든요. 그죠? 2000년도. 그러니까 한 3년 뒤에 똑같이 이제 이때 만들어질 때부터 주택임대차법은 8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99년도 개정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상임법은 2002년도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제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입법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조가 들어간 거예요. 우선 변제권 부분 인정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그 민법의 임대차 등기 효력을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그 특별법에 규정하는 약간 기형적인 어떤 구조고, 또 그 때문에 지금 약간 그 뭐랄까 되게 해석상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상가점포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한돼 있잖아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높은 소위 말하면 환산보증금이 큰 상가점포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없을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고
또 민법 621조 그 임대차 등기한 것 중에서 주택은 금액 상관없이 다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상관없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빈틈이 없는데, 상가점포는 그 우선 변제권의 어떤 그 적용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입법을 아직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산보증금이 높은 그런 상가점포에 대한 그 민법 임대차 등기 말이 어렵네요. 그런 민법 임대차 등기는 그런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논리로 토지 임대차를 만약에 토지에다가 민법 621조에 임대차 등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대항력만 가지게 되는, 우선 변제권은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죠. 이런 상인법이나 주인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약간 그 빈틈이 생기고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러서 해석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지금 고양지원 2007년 판결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그 복잡한 사건이고, 법리적으로도 뭐 아주 복잡하지만 사실관계도 저는 아주 좀 흥미로운 그런 사건으로 보는데요. 이 사건이 그 배당이 사건입니다. 배당이. 그리고 1심에서 어쨌든 그 결론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이제 확정이 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진 않았는데, 요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일단 보시면 그 배당이 사건인데 이 점포 임차인이 621조 임대차 등기를 한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경매 과정에서 그 별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경매법원은 그냥 당연 배당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임차인한테 배당이 되니까, 원래 임차인한테 배당이 안 되면은 그 건물주한테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권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남는 돈이 있다면은 건물주한테 가잖아요. 그걸 보통은 잉여라고 하거든요. 남는 돈. 잉여인데 그 남는 돈을 건물주가 받아가야 되는데, 그 임차인이 그 임대차 등기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그 임차인한테 돌아가 버리니까 건물주가 배당 이의를 한, 그 누구를 상대로, 그 임차인, 배당 받아간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이의 사고송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은 건물주가 이겼습니다. 건물주가 이겼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건물주가 이겼다. 다시 말하면 그 임차인한테는 배당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자, 이게 이제 한번 보시죠.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대법원 판례에서 이게 그 우선 변제권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 상가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경매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 임대차 등기를 했다, 또는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당연 배당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아까 민사집행법상의 그 4호 있잖아요. 경매개시 결정 전에 저당권 같은, 전세권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그런데 우선 변제권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법원이 경매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경매법원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그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배당을 줬는데, 지금 그 1심 법원에서 볼 때는 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뭐 배당 요구를 하냐 안 하냐 관계없이 아까 그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죠? 일단 한번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금액도 크고요. 자, 이 원고는 지금 건물주죠. 원고는 피고 임차인하고 사이에 이게 고양시 일산 동구 이런 점포에 대해서 보증금도 아주 큽니다. 72억 정도 돼요. 72억. 월차임 9,500만 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그 임차권 등기를 격려해 줬다. 민법상 임대차 등기입니다. 임대차 등기. 여기 이제 그 뭐 상인법이나 주인법상 돈 못 받아서 계약기간 종료되고 돈 못 받아서 하는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임대차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상에.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조금씩 이제 변화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그 임대차 등기 이후에 그 은행이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경매 신청에 따라서 이 건물을 낙찰됐는데 피고가 낙찰했습니다. 피고가. 근데 352억에 낙찰을 했대요. 352억.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낙찰되고 나서 이제 배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당 기일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아버린 겁니다. 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76억 정도를 배당을 받았고요. 원고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12억 정도를 배당을 받았어요. 만약에 원고가 이제 지금 배당일을 했는데, 원고 입장에서는 지금 이 피고가 배당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피고한테 배당된 76억은 다 내한테 와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지금? 12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는데 76억까지 더 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장을 보면은 원고 건물주는 이 민법상 등기된 임차권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조차 하지 아니한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낙찰 대금을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했죠. 만약에 뭐 원고 논리대로라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어도 이게 우선 변제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배당이 안 됐겠죠, 그죠? 결국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이게 민법상 임대차 등기 이 부분에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는, 임차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상인법 7조에서 그렇게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 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서 피고의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피고는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우선 변제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부분이거든요.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우선 변제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지라는 부분은 이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그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그 임대차 등기로서 우선 배당 받을 수가 있겠지만, 배당 요구 없이 받을 수 있겠지만, 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법원이 볼 때 지금 상가임대차보법은 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제한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상인법에 보면은 여기 일산 같으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인 이 고양시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1억 9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임차인 피고의 환산보증금은 79억 정도니까 거기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이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한테 다 배당하라. 그러니까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억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그만큼 증액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해서 이 판결이 이제 그 선고가 됐고요. 2심에서도 그대로 같은 논리로 해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자, 이게 참 피고가 제가 볼 때는 어떤 마트 같더라고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 같은데,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그 사실 뭐 76억을 배당 받느냐 안 받느냐는 상당히 큰 문제인데, 물론 뭐 이게 금액 자체가 지금 낙찰이 300 아까 뭐 얼마요? 350억 정도에 된 거기 때문에 76억이 거기에 비하면 뭐 이렇게 그 뭐 비율적으로는 좀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이제 왜 이런 그 처신을 했을까, 이런 처리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추측입니다. 이런 임대차 등기를 하고 있는 76억이라는 거액의 임대차 등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배당 요구를 그냥 왠지 하면은, 그죠? 다른 보통 일반 낙찰자들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피고 임차인의 약간의 모종의 어떤 그 노림수, 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은 뭐 사실은 이제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을 받기는 좀 어렵죠. 그죠?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권이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됐을 텐데, 왠지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있으면 뭐랄까요, 대항력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조금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배당 요구를 좀 안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액을 조금 낮춰서 자기가 충분히 낮은 상태에서 조금 낙찰을 받기 위해서 좀 일부러 배당 요구를 좀 안 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사실은 달성을 했는데, 낙찰을 받았으니까요. 달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그게 아까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원래 임차인의 지위였는데 그 건물에 그 주인의 지위로 바뀌게 되면은 혼동으로서 그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소멸하게 되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금액을 좀 낮게끔, 보증금을 좀 이렇게 확보도 자기 보증금 못 받기 때문에, 충분히 낮게끔 해야 되는, 낮게 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뭐랄까요, 그 건물을 좀 확보해야 되는, 그걸 다른 데 뺏기게 되면, 영업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배당 요구는 좀 일부러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덕분에 하여튼 낙찰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걸 이제 배당은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기대를 좀 안 해야 되는, 법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배당 받을 그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배당까지 또 됐어요. 아마 뭐 의견서나 일단 낙찰받고 나서 제 생각에는 뭐 의견서 같은 거를, 배당에 관한 의견서 같은 걸 좀 넣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용케 이제 경매법원에서는 배당까지 이루어졌지만, 이제 재판에서는 배당을 못 받는, 뭐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임차인으로서 그 낙찰받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그 피고 입장에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금액이 이게 76억이 배당됐다가 그 배당이 안 돼버린 그런 결과가 되니까 아마 그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과정들이 나름대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